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수영 앵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다양한 시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황석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또 많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이제 6월 달부터 그 법인의 이제 그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는 이제 뉴스 헤드라인만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이제 투자자분들도 저와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관련한 이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게 그 올해 2월 달이죠. 네. 올해 2월 달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별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갈 것인가, 1차는 어디, 2차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쭉 발표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1차가 이번 이제 6월 달부터 가상자산 현금화 이제 매도와 목적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이제 재단이라든가 가상자산 거래소라든가 제일 큰 건 이제 아무래도 이 그 관공서 있잖아요. 특히 뭐 이 검찰이라든가 경찰 그리고 세무서 뭐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지금 상당히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드디어 법인에 관한 투자를 허용을 하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조금 이렇게 풀어준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안 풀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 좀 자세히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로드맵을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법인의 이제 가상자산 그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이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금액이 전 세계 3위입니다. 네. 근데 1위가 이제 미국이고 2위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3위가 이제 우리나라인데 거기서 법인을 걷어내 버리면 우리나라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니 미국, 일본 뭐 우리나라가 중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우리가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 모는 많은 대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제 몰리는 건 이제 당연한 것인데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불안전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중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로드맵 특히 이제 법인 참여 이제 로드맵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그래서 현금화 목적의 어떤 매도를 좀 허용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2단계는 이제 하반기 어떤 매매 거래를 더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그리고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추후에 모든 이제 법인에 대해서 거래를 허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인데 그 이번 달부터 실질적으로 현금화 이제 목적의 이제 매도가 허용이 되었는데요. 대상은 역시 법 집행 기관 그리고 어떤 이 지정 어떤 기부금 단체라든가 대학교 법인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뭐 이런 부분에서 갖고 있는 이 가상자산을 그 현금화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이번 달부터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문 투자자 지금 보니까 뭐 상장 회사라든가 전문 투자 한 3,50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가 그 실질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 매매도 할 수 있고 보유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6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교수님께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6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 아무래도 이제 재단 여기서 재단은 이제 비영리 재단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월드비전이라고 이제 그 국제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이런 쪽에다가 계속 후원하는 뭐 이런 그 이 재단이 있는데 올해 6월 2일부터 이번 달 6월 2일부터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0.5개를 갖고 있는 것을 그 업비트인가요? 거기서 이제 거래한 게 최초의 어떤 그 비영리 재단에서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침 저희 녹화 날 또 그런 이벤트가 있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쪽도 좀 짚어볼게요. 하반기가 이제 구체적인 시행 날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깊게 얘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근데 준비에 대한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게 법 집행 기관이라든가 뭐 비영리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떤 이 준비 기간이 좀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준비 기간이라고 그랬죠. 이제 이런 거예요. 준비할 때는 뭘 하냐면 일단은 계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좌를 만들고 뭐 이런 부분인데 법 집행 기관이라든가 비영리 단체 이런 부분 명확합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 시행이 어떤 이제 그 전문 투자자 어떤 그런 일정한 뭐 자본금 이상을 갖춘 이런 이제 법인에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건 정리를 지금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된다.
라고 이렇게 요건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 정의가 되고 그리고 그 법인들이 대부분 다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상자산 거래소라든가 은행에. 그래서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게 아무래도 개인이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거하고 법인이 가상자산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법인은 실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세금에 대한 이슈도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개인은 지금 현재 세금에 대한 이슈가 2027년도부터 가 시행이 되기 되죠. 때문에 네.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금에 대한 이슈는 없지만 법인은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자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될지 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0월, 11월 이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아직 시행 날짜까지는 현재는 나와 있는 네, 그렇죠. 하반기에 이제 시행을 한다만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뭐 9월 1일 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특별히 돼 있지 않은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6월 달에 그러네요. 지금 비영리 단체가 먼저 시행이 된 걸로 그 기화로 해가지고 아마 하반기도 뭐 제가 10월 10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마 그 전에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어떤 뭐 정적인 상황도 다 끝났고 이게 스테이블하게 이제 국가가 다 좀 안정적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시기가 좀 더 앞으로 당겨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앞으로 또 시행되는 법적인 상황들 지켜보면서요. 교수님께서 또 관련한 내용들 계속 짚어주시니까 우리가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서도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그간 이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좀 제한됐던 이유들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법인이 가상자산에 참여는 이제 옛날부터 많이 나왔어요. 네. 지금은 이제 또 외국인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법인이 왜 실질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았냐 그러면 대표적인 것은 이제 자금 세탁에 대한 이슈가 지금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금 세탁은 이 큰 틀로 보면 두 가지거든요. 고객 확인 의무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금의 출처 이런 부분인데 법인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일인이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지분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얘기는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다른 우회 지분을 통해서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관련 법에는 적어도 법인은 2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를 한다. 그 부분이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야 니네 가끔 니네 일로 와봐. 니네 그 여기에 실질적으로 실제 소유자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이런 부분 갖고 이제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을 갖다 이 돈 어디서 났어? 이 자금이 어디서 났어? 이런 부분을 물어본다 그러면 갖고 온 사람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지금까지는 왜 그 자금의 어떤 이 법인이 자금의 흐름이 좀 더 명확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여기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금의 출처를 갖다 파악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어떤 이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데 약간 더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법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그 금요가 개인이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지잖아요. 네. 그 투자 규모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좀 더 과열되지 않나 이런 좀 우려도 좀 약간 섞여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국내에서 제한됐었던 그 이유들에 관해서 교수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인의 AML 강화 방안에 관해서도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정확히 AML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AML 그러면 이제 뭐 단순히 그게 아니라 안티머니 런더링 그래서 머니 런더링이 자금 세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은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네. 특정금융정보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이런 데도 들어가 있고 대부분 많은 업종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금 세탁에 대한 이슈 그리고 특히 뭐 9.11 테러를 겪으면서 이 자금을 갖다 범죄 자금 쓰는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 테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 뭐 AML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 금지 CFT 이 두 가지 같이 병행해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법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래 자금에 대한 출처 돈 어디서 났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받아서 그 실질적 기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고객 확인 의무 이제 KYC라고 하는데 이 고객 확인 의무도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제 고위험 어떤 거래라든가 의심 거래에 대해서 그 실시간 모니터링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 왜 법인이 새벽에 거래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고액으로 자금이 들어왔다가 바로 팔고 나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그 의심거래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감독기관에다가 보고하는 이런 역할의 어떤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마련해야 되고,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STR이거든요. 의심거래.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거래를 철저히 집어내야죠.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의심거래를 철저하게 확인해서 보고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이제 법인에 대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좀 더 이 강화한다든가,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인이 참여 안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법인이 참여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의무적으로 좀 더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도 좀 집어넣는 게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이제 미카라든가 SEC 뭐 이런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기준에 어떤 부합하는 어떤 감독 체계를 좀 더 확립해서 법인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부분, 그리고 FATF 자금세탁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40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준수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이드를 명확히 한다 그러면 법인의 어떤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나 크립토 시장에서는 이런 법인, 특히나 기업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지표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만약에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이 전면적으로 열리게 된다면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져가는지도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제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시장의 건전성이라든 신뢰성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가상자산 자체가 제도권으로 거의 편입되었다고 보는데 약간 반쪽짜리.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 위주로 계속 그 어떤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하루아침에도 뭐 그 코인 가격이 거의 떨어져 가지고 이 투자 실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작용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 투자 자체가 어떤 투기적인 어떤 투자 성향을 지금 계속 보이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 법인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법인은 뭐 모든 사람이 영리를 추구하겠지만 법인은 특히 이제 목적 자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문 투자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절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투자를 잘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종목 자체가 안전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따지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의 어떤 진입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회계라든가 법무 뭐 그리고 세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동반적으로 좀 그 이 훨씬 더 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이런 이슈가 좀 생기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 회계라든가 세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명확한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수도 확실히 더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국내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법인의 어떤 소득세라든가 어떤 이 법인세 이런 적용도 그 정확하게 어떤 지침이 마련돼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세무라든가 손볼 게 좀 많긴 합니다. 많긴 한데 그래도 그 일반 투자자에서 어떤 전문 투자자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기업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어떤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어떤 수익을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비급, 준비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상자산 갖고 있으면 이게 실제로 현금은 계속 그 이 가치가 계속 일정하지만 가상자산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좋은, 그러니까 뭐 남들이 봤을 때 상당히 우량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그러면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뿐이 없는 것이죠. 아마 작년 이맘때 기억을 하실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하고 지금 오늘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셔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1억 원을 갖고 있는 거하고 비트코인으로 1억 원을 갖고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틀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상당히 넓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규제 대상의 어떤 확대가 상당히 커진다. 이건 좀 뭐 긍정적인 부정적 이런 것이 아니라 좀 그 감독 당국에서 신경 쓸 여지가 훨씬 더 많아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의 의미에 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일단 제도권 편입과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시장의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규제해야 할 대상이 확대됐다라는 점에서 금융당국 역시도 좀 바삐 움직여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법인의 참여를 좀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래도 그 투명성이라든 건전성이 상당히 답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개인 투자자 위주의 어떤 투자 성향이었지만 법인이 들어오면 금액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이 되는데 아무래도 묻지마 투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죠. 높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대형 그 법인에서 어떤 특정한 코인을 매집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코인에 대한 가치라든가 그리고 코인의 어떤 시장에 미치는 어떤 생태계에 부합한다는 이런 부분이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그쪽이 상당히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막 그렇지만 법인이 만약 그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투자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넓어지고, 그리고 이 시장의 안전성이라든가 건전성, 신뢰성을 더욱더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더 안전한 상태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의 자금이 이제 들어온다라는 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제 큰 변동성을 야기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단단하게 가치적으로 좀 부과받을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자금을 이제 굴리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투기적인 그런 투자보다는 이제 진정한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충분히 해석해 볼 만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해외 사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해외는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해외도 이제 뭐 국가 차원에서 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것은 뭐 예. 대부분 그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미국의 어떤 테슬라라든가 뭐 이게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뭐 블랙록 이런 쪽은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ETF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해서 갖고 있고, 특히 뭐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이 자기네 어떤 차량을 판매할 때, 어떤 매매할 때 실질적으로 뭐 가상자산을 통해서 거래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구상도 지금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라든가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스위스도 어떤 뭐 세바라든가 시그넘이라든가 어떤 이 법인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은행 쪽에서 영업을 지금 상당히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어떤 기업의 어떤 서비스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지 않아도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이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다든가 그러면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다든가 보관을 해야 될 것인가, 커스터디 있잖아요, 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도 뭐 메가뱅크라든가 뭐 그 통신기업 뭐 이런 쪽에서도 이 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이 가상자산 특히 이런 부분을 이제 상당히 매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법인 주도의 어떤 기존에는 이제 일반 주도였다 그러면 이제 법인 주도의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이제 시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또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이 허브다 보니까 그 은행에서 DBS 은행이라든가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기업에서 가상자산 사업에 직접적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이 싱가포르를 지금의 금융 허브가 아닌 디지털 자산의 어떤 허브로서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이 미국은 미국대로 디지털 자산 중심의 도시가 되는 것이고,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대로 디지털 자산의 허브로서 거듭나겠다, 이런 역할을 계속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 개인 투자자보다는 법인 쪽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역할을 상당히 기대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전 세계 트렌드 자체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법인 이런 쪽에 지금 상당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외 주류 사례를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왜냐하면 이제 법인 투자자는 이제 예를 들면 미국 내에 있는 법인 투자자들은 직접 현물로 사기도 하지만 암호화폐 ETF를 사기도 네,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는 ETF가 지금은 현재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ETF 규제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봐도 괜찮을까요?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ETF 그러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금융의 파생 상품입니다. 예. 그럼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해야 되는데 자본시장법이 하나만 집으면 돼요. ETF의 발행 요건 중에 기존에 있는 이 어떤 금융, 증권 뭐 이런 거의 파생 상품이 아니라 가상 자산도 그 ETF를 할 수 있다. 이 문구 하나만 집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네요. STO가 지금 있잖아요. 이 토큰 증권 네. 발행에 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전자증권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 21대에서도 조치가 안 됐고 22대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그 1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는 크게 진전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밀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비트코인 ETF가 작년 5월 달에 실질적으로 조치가 되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그다음에 솔라나 여러 가지 ETF가 지금 나온다고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쪽에 편승이 돼서 아마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참여가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로드맵은 ETF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간접 투자도 좀 허용할 수 있게끔 되고, 더 나가서는 뭐 외국인에 대한 투자 허용, 그러니까 외국인은 개인이 아니라 외국 법인, 외국 법인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참여한다 그러면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 지금 이제 법인, 그다음에 외국 법인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좀 넓혀간다 그러면 시장의 건전성이라든지 신뢰성 훨씬 더 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아무래도 이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 이 뭐 약간 불안정하고 투기의 원상이다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정말 건전한 투기의 어떤 투자의 투기가 아니고 건전한 투자의 그 실질적으로 발판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암호화폐 ETF에 관한 허용에 관해서는 국내 투자자분들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저희가 지금 이제 녹화 시간 기점으로는 이제 대선 전이긴 하지만 이제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는 이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ETF 허용과 법인의 투자의 전면적인 허용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해외 사례를 쫙 보면은 미국은 상당히 좀 러프하게 좀 풀어주는 느낌이 네.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던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너무 많이 공격적으로 사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장 기업이 뭐 우선주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게끔까지도 허용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옳은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네.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제 트럼프 아들들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에릭 트럼프도 있고 트럼프 주니어도 있고. 근데 거기가 가상자산 채굴 산업을 그 아메리칸 뭐 비트코인가 뭐 그걸 채굴 산업을 직접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걸 인수해 가지고 채굴 산업을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일가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이제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데 미국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SEC도 있지만 뭐 그 상품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그 CFTC 뭐 이런 부분도 다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증권성에 해당이 되면 SEC에서 증권성이 아니면 상품으로 CFTC에서 이렇게 관리를 지금 이제 이렇게 네네.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미국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좀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뭐 하지 마라고만 해놓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이 어땠습니까? 갈라파고식 그래가지고 한쪽으로만 계속 그래 그림자 규제가 되게 많잖아요. 법인도 실질적으로 법에 보면 하지 말란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법인도 실질적으로 하지 말란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일골에서 일은행 뭐 이런 부분도 하지 말란 내용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감독 당국의 입장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다 그림자 규제였던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거기도 실질적으로 자기네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 판 돈으로 계속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자산 계속 매입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래가 확실하게 자기네 그 주식의 가격보다는 이쪽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통화를 실질적으로 지금은 기축통화가 달러이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기축통화보다는 이 안전자산으로 지금 상당히 불안전 자산이긴 한 이 비트코인 자체를 계속 매집한 이유가 자기네 주가보다 훨씬 더 이 비트코인을 믿는다 이런 시그널도 있고 그리고 이 투자처로서의 어떤 매력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꼭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국내랑 미국 자체의 법적인 어떤 기조 자체가 완전히 확실히 좀 다른 네. 부분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미국 쪽은 굉장히 이제 전면적인 허용이 좀 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내용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단순하게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 어떤 기술 기반의 어떤 산업이 상당히 확장이 된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어떤 기존 서비스를 실제로 획기적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이 글로벌 경쟁력을 상당히 제고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속화돼서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라든가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전략 자산으로서의 어떤 포지셔닝이 확실히 돼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자산보다는 확실히 이 가상 자산이 어떤 이 자산을 갖다 이 기업에서 이 여러 자산 중에서 이 가상자산 자체가 상당히 포지셔닝도 상당히 클 뿐더러 이 갖고 있는 보유 부동산도 있고 금전도 있고 가상자산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를 갖고 있으면서 이 어떤 리스크 어떤 불안전한 리스크를 좀 더 해지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존에 있던 어떤 금융 인프라에 직접적으로 자기네가 참여해가지고 이 서로가 이 가상자산 시장을 같이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가치를 상당히 착취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밸류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연 이 가상자산에 대한 밸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재적인 가치는 대부분 다 없습니다. 솔직히. 내재적인 가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참여자의 어떤 충성도라든가 그 네트워크의 확장성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여러 기업에서 어떤 법인의 투자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시장에 있어서 획기적인 한행을 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수님과 또 의미 있는 내용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코인 뉴스룸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더 알찬 주제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